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인문학을 좀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의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장소. 이 말은 장소이지만 공간적 의미의 장소는 아니에요. 의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어떤 주제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선비사자를 쓰지 않고 스승사자를 써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메디컬 닥터이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증상을 통해 몸이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을 해석해내는 사람. 이렇게 몸에 대한 주석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상욱의 과학 공부라는 책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이게 이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아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상욱 씨가 자기가 아는 물리학자 중에 아르망 트루소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피지션을 물리학자로 저 번역자가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상욱 씨가 또 실수를 한 거예요. 피지션은 외과 의사가 아니라 내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김상욱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리학을 굉장히 쉽게 대중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써서. 근데 이렇게 책에도 오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책에 나온 내용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피지션은 이제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는 피지션이고 외과 의사를 서전이라고 하는데, 중세까지만 해도 이 피지션하고 서전은 구분이 돼 있었어요. 중세에 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그림을 보면 피지션은 저 위에 단상 위에 올라가 있고 아래에 있는 서전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서전은 그 지시에 따라서 수술을 해요.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구분되어 있다가 근대 의학으로 통합이 될 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 의학 체계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서전을 주로 누가 했냐면 아시다시피 이발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만 해도 장사가 잘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충치를 뽑고 다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서전의 일부는 충치를 뽑는 일을 주로 했고, 그 사람들은 별도로 또 길들을 조직해서 별도 길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나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의아하시잖아요. 이비인후과, 안과 다 병원에 있는데 왜 치과만 따로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길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달리 나뉘게 된 거고요. 피지션과 이제 서전이 이렇게 합쳐졌다가 다시 이제 또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문의가 나오게 된 게 이제 안과인데, 지금도 안과는 가장 특수한 과입니다. 가장 스페셜하고, 일반 의사들도 안과적 내용은 이제 잘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쭉 50년대 거쳐서 60년대까지 이렇게 전문의들이 새롭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 과목이 26개인데 저렇게 돼 있어요. 첫 줄에 결핵과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결핵과라는 전공 과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요. 의인문학을 말하기 전에 이제 의사와 환자 관계 때문에 의인문학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최근에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에 나온 의사들은 다 실력도 좋고
멋지게 생겼고 환자에게 친절하고 게다가 일과 끝나고 밴드 활동까지 하죠. 이제 그런 의사들이 전부 다 그런 의사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의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환자 얘기보다는 이 검사 결과, 최신 의료기기를 통해서 한 진단, 뭐 영상이든 검사 결과든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의사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 가져야 되는 인격적인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반성에서 20세기 후반에 북미라고 하면 딸랑 두 개밖에 없잖아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메디컬 휴머니티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문학으로 이제 처음에는 번역이 됐지만 의료라는 의미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인문학 또는 인문의학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와 관련된 역사, 철학, 윤리 등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주로 이제 윤리학 쪽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저걸 어떻게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의 교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별도 대학마다 조금 이름들은 다르지만 지금은 다 대학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의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 여기까지가 의학이죠. 그다음 이 지식의 근거에 제작된 의료기기와 이 기기를 활용하는 기술 여기가 이제 의술에 해당하겠고요. 이 지식과 기술에 의해 환자 개인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실천 활동 이게 이제 의료에 해당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 이제 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의라는 개념은 참 재미있게도 동양, 서양 다 비슷하게 이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한자 저 의자는 저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다규자 저게 삼수변을 붙이면 술주자가 되죠. 저게 다규자가 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자가 앓는 소리를 낸다는 의미에서 예자입니다. 그래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약을 주어서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자를 또 나누면 왼쪽에 있는 게 화살실을 상자에 담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맞은 사람에게서 화살을 빼서 상자에 이렇게 담아놓는 거죠. 그다음 가운데 있는 자가 몽둥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화살과 몽둥이를 맞았으니까 앓는 소리를 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뜻풀이를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술을 떠놓고 화살이나 몽둥이를 들고 무당이 구술하는 것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저 그림에 있는 주인공 왼쪽에 여자의 이름이 메데이아인데요. 그리스 신화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둘이 결혼을 하죠. 근데 나중에 또 막장 드라마로 끝나요. 둘 사이에 있었던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이 메데이아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데이아란 말에서 메디슨, 약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약이 의미가 넓어져서 이제 의라는 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메데이아에서 메디아도 나왔는데 우리 매스미디어 할 때 미디어입니다. 매개자. 그러니까 어원으로 따지면 이제 비슷한 의미예요. 병자와 병마 사이에 중간에서 매개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의술의 신은 따로 있어요. 의술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저기 한 마리 뱀이 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저 신인데 아폴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1947년인가 8년인가 나온 제네바 선언을 그대로 한 거고요. 원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히게이아와 판케이아의 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맹세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4명의 신이 나오는데 아폴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2딸 이름 이렇게 4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스클레피오스가 제우스에게 죽어요. 번개를 맞아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유를. 죽은 사람을 자꾸 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데스에서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우스에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제우스가 어쩔 수 없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죽음 부분에서 또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을 자꾸 살려놓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신화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을 정확히 얘기하면 의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은 과학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과학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에 과학적 연구 방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달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과학에 해당돼요. 과학적 연구 방법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이론을 만들고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게 과학적 연구 방법이거든요. 근데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하지만 의학은 연구 대상이나 적용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자연이 아니라. 그래서 인문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학을 과학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을 지금 구분하는 방법 중에 흔히 하는 방법이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이에요. 지금 대학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임상의학은 한자로는 임할 임자, 침대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있는 환자를 본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클리니컬인데 클리닉의 어원이 기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비스듬하게 아파서 기대에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에서 환자라는 뜻이 생겼고 그 환자를 보는 의사라는 의미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의학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임상의학은 저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과 같은 경우는 더 세분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분과들이 또 생겼죠. 기초의학은 용어가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다시 사이언스라는 말을 씁니다. 베이직 메디컬 사이언스 이렇게. 보시면 뭐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쭉 있고 이제 요즘 의과대학에서 인문의학 또는 의학교육학, 의사학 이렇게 기초의학에 포함시켜가지고 이 의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10년에 이 에이브럼 플렉스너라는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건 한길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임상의학이 과학이 되려면, 임상치료가 과학이 되려면 기초의학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1893년에 만들어진 존스 홉킨슨 의과대학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습니다. 저 존스 홉킨슨 의과대학은 미국의 그 수도 워싱턴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메릴랜드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볼티모어라는 도시에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상당히 우범 지역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산업 지역이었죠. 존스 홉킨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고향이었던 저기에다가 거의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가지고 저 대학과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대학 병원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이고 병원입니다. 그리고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시킬 걸 공고를 하는데 그래서 메디컬 닥터가 된 겁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가 채택되고 나서 부실 대학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요. 존스 홉킨슨 병원을 만들 때 기여했던 4명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들 그 의학 드라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펠로우가 있고,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인턴은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의사 자격을 따고 병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말이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이고요. 1년 동안 각과를 돌면서 이제 임상 경험을 쌓는 거고요. 레지던트는 글자 그대로 레지던트라는 뜻이 거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저 사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게 전문가를 만들어내려면 출퇴근해서는 안 되겠다. 병원에 또 숙소를 만들어주고 여기 거주시켜야 되겠다. 악명이 굉장히 높았대요. 지금은 보통 3, 4년이거든요. 저 때는 7, 8년을 저기 병원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가 되고 그 중에 또 일부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나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펠로우로 남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과대학 3학년이 되면 이렇게 각과를 돌면서 실습을 해요. 이걸 폴리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제 제안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과대학의 시스템은 거의 뭐 100년 이상 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의인문학이 이제 의료윤리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저지른 만행, 그 다음에 일본군이 저지른 저 만행에 의사들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될 의학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뭐 독일 의사뿐만 아니라 일본 의사들도 이를테면 추운 날씨에 몇 시간 정도 내놓으면 죽는지 이걸 실험했고 가죽을 벗기면 몇 시간 후에 죽는지 이런 거 다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니른베르크 강령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1947년에. 그래서 앞으로 의학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피시험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회 공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개인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의료윤리의 기본적인 틀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1회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코크라는 유명한 학자의 제자인데 코크보다 자기 스승보다 먼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디프테리아에 대한 면역 혈청류법 이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수상자가 됐는데 임상 시험을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죠. 물론 고아원 원장의 허락을 맡긴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의료윤리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는 유전공학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뇌사와 장기 이식 같은 분야, 그 다음에 뭐 뜨거운 감자죠. 안락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연전술 이런 부분들 다 의료윤리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제 의료윤리에 4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또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게 뚜렷하거든요. 동양은 어떻게 주변과 잘 어울릴까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율성의 원칙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험군, 대조군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신약이 나오려면 전 임상 시험 1, 2, 3상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3상에 해당하는 게 실험 대조군 실험입니다. 플라시보 같은 경우 이제 대조군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를 줘야 돼요. 위약, 가짜액을 줘야 되는데 그건 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르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율성 원칙에 위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악행 금지의 원칙, 이건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피해를 주는 일을 의술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을 할 때 공여자, 내가 장기를 떼어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잖아요. 선행의 원칙. 이게 이제 동양적인 이렇게 원종적 간섭주의가 너무 지나치면 그것과 자율성의 원칙이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의의 원칙은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저것끼리 충돌하면 더 상위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 1은 55세 사업가고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새로운 뇌출혈이 발견해서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데 가족들은 치료를 중단해요. 이런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이고 내장도 기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어차피 그럴 아이니까 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 1 같은 경우는 자율성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보다. 그래서 이제 유언장이라든가 이 사람이 대리인을 지정했는가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행의 원칙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 피를 수혈하고 살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이걸 강하게 선택을 한다면 자율성 존중 원칙에 따라서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사례 3 같은 경우는 저건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저것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치료받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락사 문제가 그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소극적 안락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해드릴 게 없습니다. 댁으로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호플리스 디스차지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소극적 안락사예요. 이제 적극적 안락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버린다든지 돌아가시게 하는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존엄사는 또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게 저 당시 조금 뉴스가 됐었던 일이에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2009년에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서 왜냐하면 이제 저 상태가 계속 중환자실에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호전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상태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구하기 쉬운 거 그냥 2개를 골랐는데요. 안 아프게 죽을 권리도 있어요. 이제 호스피스인데요. 1967년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었다고 그래요.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이건 약간 개념이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해요. 이건 이제 이따가 고통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뭐 종교가 있으면 종교인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의인문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주제는 의학과 인문학이 충돌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비슷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이제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은유로서 질병. 수잔 손택이 아마 1976년에 유방암이었으면 77년인가 8년인가에 썼을 겁니다. 그 오른쪽에 약간 보면 에이즈와 은유라는 글, 이 2개를 이제 묶어가지고 국내에서는
단행본으로 저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분이 첫 번째 유방암은 이겨냈지만 결국 나중에 백혈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해서 원문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삶을 따라다니는 그늘, 삶이 건네준 성가신산물이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의 왕국과 질병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법. 아무리 좋은 쪽의 여건만을 사용하고 싶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우리가 다른 영역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곧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글이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의 병에 대해서 주로 다뤄요. 결핵하고 암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결핵은 수완 손택의 아버지가 결핵으로 수완 손택이 5살인가 그럴 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유방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핵은 연약함, 감수성, 슬픔, 무력함을 나타내는 은유였다. 반면에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타인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암에 비유됐다. 질병을 인과응보로 여기는 관념은 오랜 역사가 있는데 특히 암의 경우 기승을 부렸다. 어떤 질병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가혹한 일은 없다. 언젠가 나도 미국이 베트남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에 절망한 나머지 백인종은 인류 역사의 암이다라고 쓴 적이 있다. 본인도 이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책에서 이 문장이 저는 이제 제일 인상 깊게 들어왔는데요. 질병은 치료되어야 할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에도 아니다. 이거예요. 질병에 여러 가지 이제 은유가 붙음으로써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얘기하자면 굉장히 깊어지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류 의학이 가지고 있는 건 생의학적 모델입니다. 원인이 있어요. 병에는. 병인론에 기초하고 있고 데카르트 이후로 어떻게 그 전통에 서 있는데 개결론적인 심신이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다루고 있는데 몸의 신체의 경계는 피부죠. 그 다음 이제 이 생화학적 모델을 비판하고 좀 더 환경을 생각한 게 이제 생태학적인 모델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체 이외의 환경까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먹은 것이다.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의 문제를 더 관심 깊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을 때 그 이면에는 고통스러운 살해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니까 그렇지 내가 직접 소를 잡아가지고 스테이크를 해먹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마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고기는 관점을 달리하면 죽은 동물의 사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의 생존권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공육이 실제로 나왔거든요. 아직 상품화는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 경제학적 모델입니다. 이제 주로 막스 사상을 받아들인 그 사회주의 계열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노동과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산업재해로 지금도 돌아가시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은 의료가 공통적이라는 거죠. 이건 사적으로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때도 시도하다가 결국은 안 됐지만은 의료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 거지 누군가가 사유화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어떤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O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의 정의도 이 관점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만 건강해서는 이건 불완전한 건강이고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여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모델은 현재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을 받아들이면 의학 논문은 나오질 않아요.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연구 대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인론에 기초해야 의학 논문은 나올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나머지를 다 통제하고 내가 관심 있는 변수만 조작했을 때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건 연구 가능하죠. 근데 저걸 다 고려한 연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저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고 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는 이 관점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이 관점을 채택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는 별로 없어요. 이거 보시면 북아메리카 인디언 말이라고 그래요. 이타쿠에 오야신.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허공위승 무불관. 저건 불교 무슨 장엄 연불인가 거기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공을 노군 삼아 깰 수 없는 것이 없다. 깨어있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다 허공이라는 노군으로 깨어져 있는 염주알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이 거미줄은 그냥 2차원이고 오른쪽 이게 뭐냐면 우리 뇌 세포의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미지로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 뇌 세포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 건강은 좋은 거, 질병은 나쁜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건강 개념에 약간 딴지를 거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배울 만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요. 어떠한 특성이 그것이 흔하기 때문에 정상인 게 아니라 원래 정상이기 때문에 흔하다는 내용이에요. 규범적이기 때문에 흔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을 좀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건강은 그러한 규범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질병은 건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어떤 다른 차원일 뿐이다. 치유는 원래의 어떤 상태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얘기죠. 건강의 환상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건강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데아처럼. 그래서 이제 자연도 인간도 완벽하게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안정과 우연이 더 본질적이다. 그래서 건강은 그저 미래를 향한 과거를 담고 있는 현재의 영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지는 좀 뚱딴지 같은데 왜냐하면 이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최대한 짧게 좀 해볼게요. 이제 우리 초기 그러니까 영장류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치아나 장을 보면 이때 당시에 영장류는 주로 나무에서 과일하고 나뭇잎을 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우리 치아 구조나 장의 구조를 보면. 그리고 이제 뇌 크기가 점점 커지고요. 250만 년쯤 되면은 기후가 변화하는데 이때 숲이 줄어들고 초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200만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육식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냥을 해서 육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 구석기 시대 돌로 만든 도구는 뭐냐면 사자가 먹고 나면 다른 동물의 사체에서 남은 살을 떼내는 데 썼고 뼈를 부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골수를 꺼내 먹기 위해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육식을 하게 되면서 두뇌의 크기가 현저하게 커져요. 1000cc로. 그리고 이때 피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털을 포기를 하고 땀샘을 발달시키면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낮에 돌아다닐 수 있게요. 사자나 치타 이런 애들은 낮에 사냥 안 해요. 더워서. 조금만 뛰어도 열이 나는데 그 열을 걔들은 식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은 털을 포기하고 땀을 내도록 하면서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하얀색 피부였다가 햇빛에 자외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 저때 피부색은 아마 검은색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50만 년 전에 획기적인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아포지방 단백질 엡실론4라는 유전자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을 야구공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안에는 지방이 들었고 밖에는 물에 녹을 수 있는 친수성 물질로 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지방을 옮겨야 되긴 하는데 지방은 혈액이라는 물에 녹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나온 해결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치매나 뇌졸중에 지금 우리가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80년 전에 화식을 함으로써 소화가 더 잘 되니까 장 길이는 더 짧아졌고요. 두뇌는 더 커졌고요. 20만 년 전에 이제 우리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10만 년 전쯤 되면 거의 지금의 두뇌 크기와 똑같이 커져요. 그러면서 7만 년 전쯤에 인지혁명이 일어납니다. 저 때부터 허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있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걸 이제 허구라고 하는데 이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저 때 언어가 발달했고요. 언어가 발달한 것도 주로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기 있지 않은 사람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만 년 전쯤에 저때 당시에 호모 속에 다른 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종 호모 솔로엔시스가 멸종을 하고요. 다음 3만 년쯤 되면 동양인 유전자에는 저 데니소바에 있는 유전자가 일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서양인, 동양인에도 일부지만 서양인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게 저 네안데르탈인인데 이 두 종이 또 이때 멸종을 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나머지와 경쟁해서 이긴 거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가설이긴 한데요. 4만 년 전쯤에 개를 가축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냥의 성공률이 개가 인간과 같이 하면서 월등하게 높아졌답니다. 일종의 이건 가설이니까요. 그 다음에 1만 년 전쯤에 농경 시작했고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돌연변이가 이때 나타납니다. 원래 젖먹일 때만 유당 분해 효소가 있고 어른이 되면 없어져야 이게 맞거든요. 근데 저때 두 군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나와서 퍼진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두 군데에서 따로 이게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한쪽은 중동 지역이고 한쪽은 북유럽에서 이 두 군데에서 어른이면서도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50%에서 60%는 이 유당 분해 효소가 없어요. 저도 우유 마시면 잘 소화 못 하거든요. 그리고 5,000년 전쯤에 흰색 피부 돌연변이가 또 생겨요. 아까 털을 잃고 피부가 까마졌다겠죠? 근데 이제 옷을 입게 되고 그 적tud 말고 그러니까 북극 쪽에 가까운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 햇빛 양이 줄어드니까 멜라닌 색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피부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진화를 잠깐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요. 진화의학적 관점에서 건강은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그때그때 적응한 그냥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강의 상태가 미리 설정돼 있고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저런 상황들에 맞춰서 진화해 오면서 이제 건강의 상태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은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질병이지만 자연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건강이란 근대가 만든 허구이고 질병은 정복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통증인데요. 요건 그냥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통증을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 통증 연구학회에서 한 정의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 입장이 더 마음에 드세요? 통증은 없는 것이 좋다. 아니다. 통증은 삶의 고유한 것이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통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들을 해석할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된다. 이제 주로 아래쪽으로 얘기하는 쪽이 인문학자들이 많고요. 위쪽으로 얘기하는 쪽은 의사들이 많고요. 어느 쪽 얘기가 더 마음에 드세요? 위쪽이요? 예, 실제 접하면 그렇죠. 극심한 통증에 처하면 빨리 이 통증을 없애주기를 바라죠.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한계 상황에서 고통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현재 나는 나의 고통을 나로 되어가는 일부로 파악하고 탄식하며 참으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자 의욕하고 궁극적으로 결코 긍정할 수 없음에 대한 긴장 속에서 고통과 싸우며 그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것을 밀어내기도 한다. 쭉 얘기하다 제일 마지막에 아무도 고통을 그로부터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경험이죠.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막 비언어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 신음, 울음, 비명 이렇게. 그리고 이건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무아가 되지만 무아지경으로 갈 수 있지만 아주 아플 때는 그걸 겪는 건 나라는 느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이 아플 때죠.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자결통이래요. 제가 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결통은 불에 탈 때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가장 잔인한 방법이 화형인 거죠. 절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도 굉장히 큰 통증에 속하고요. 이제 요게 지금 아마 MBC 무슨 프로에서 캡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맥길이라는 사람의 설문지로 이제 그 통증 스코어를 이렇게 매긴 건데요. 저게 제일 위에 있는 코살지아라는 게 자결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걸 만들었나 봐요. 통증 치료자의 역할은 신체를 통해 이렇게 드러나는 통증의 의미를 해석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인격을 지닌 몸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이제 몸의 통증을 느끼거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거나 다 해당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치료자의 역할을 해냈던 사람들, 뭐 여러분들이 또 더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생각나는 사람은 제가 적어봤는데요. 베토벤도 그랬고요. 니체도 그랬고, 프리다 칼로 같은 사람도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생명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것도 좀 길지만 아주 인상적인 글이기 때문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쉽게 못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마에사. 너무 어려워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몰랐다. 생명은 생명으로 된 순간부터 자신을 의식하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생명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었다. 둘 사이에 무엇이며 폭포에 걸린 무지개처럼 또는 불꽃처럼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한 현상이다. 그런데 왜 생명은 물질이 아닌가? 욕망과 혐오를 느낄 정도로 민감하고 자신을 감지할 수 있게 된 물질은 뻔뻔스럽고 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또한 생명은 만물에 얼어붙은 순결을 비밀스럽게 휘젓는 열정이며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관능적인 불결함이며 어떻게 생겨나고 만들어지는지도 확실치 않은 불순함과 이산화탄소 가스를 내보내는 호흡이다. 저는 이 대목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연과학자, 의사도 할 수 없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밑에 미세스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M,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R, 호흡, S, 감각, G, 성장, R, 번식, E, 배설, N, 영양.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7가지 특성인데요. 폴 러스라는 분은 이분도 노벨상을 받은 분이고요. 이분 책 제목이에요. 생명은 무엇인가. 저도 이 재밌게 읽었는데 지구의 생명은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드넓게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에 속해 있다. 모든 생명이 공통의 진화적 뿌리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은 생명의 핵심이다. 이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살아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닫힌 시스템인 순간 죽어요. 숨 안 쉬면 바로 죽잖아요. 현재 지구에 있는 생명은 이것도 중요해요. 딱 한 번 시작했어요. 2번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처음에 생명이 한 번 딱 시작이 된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는 제가 아까 먹은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언젠가는 돼지 몸을 이루고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죠. 이렇게. 그 돼지 죽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추상적 사고, 상상력, 자의식 등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이건 아마 이제 정신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인문학과 과학이 더 많은 공통의 언어와 지적 접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자연과학이나 의학이 인문학과 만나야 되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깝거나 먼 친척들로 이루어진 이 행성의 생명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모두 형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자기 유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유전체를 중시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성체에 불과하고 실제 주인공은 유전자다. 그 입장에 서면 달걀이 더 중요한 거죠. 달걀은 질을 다시 생산해내기 위해서 닭을 만든 것이고요. 근데 이 움베르토 마투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인지과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칠레 산티아고에 이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 학파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명의 더 본질적인 특징은 번식이 아니고 자기 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몸을 스스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세포가 망가지면 그걸 수선하고 다시 이 몸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유지가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 다음 세대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지가 번식보다 더 생명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똑같은 제목이에요. 린 마글리스와 도리안 세이건이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칼 세이건 아시죠? 칼 세이건의 전 부인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딸이 같이 쓴 책인데요. 생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명사형으로 물으면 답을 명사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명사는 올바른 답이 되기가 어려워요. 누가 저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 명사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제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직업을 말하는 건 관계의 하나일 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명사로 답을 하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전체를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명사는 스냅샷 한두 장인 거예요. 그 스냅 사진 한두 장 가지고 전체의 사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생명은 오히려 동사에 가깝다. 생물은 자기 완결적이고 자율적인 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물과 물질과 에너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공동체이다. 이제 진화 정점에 이제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하는 이 현상까지 지금 생겼죠.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리 거울 앞에 데려가 줘도 거울에 비치는 얘가 자기인 걸 몰라요. 자기를 인식하는 건 영장류하고 코끼리, 그 다음에 고래 중에 돌고래, 돔고래하고요. 의외로 까치가 지능이 높아요. 까치도 자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인문학과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어요. 자연과학 또는 진화과학에서 바라보는 정신은 뭐냐면 그냥 진화적 현상이에요. 진화하다 보니 이 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생산에서 유래됐고 우리 뇌세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딱 보고 바로 알아채는 직관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삶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단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직관은 대부분 맞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편견도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자세히 알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그게. 그래서 편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남아있는 우리 어떤 정신의 습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우울증, 고소공포증 같은 거.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을 말씀드리면 높은 데에 올라갔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떨어져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개체의 후손들이 더 많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생명 존중의 신념 같은 것은 실제로 생명 존중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어떤 환상, 허구이지 않겠는가.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허구 개념이잖아요. 자, 그 다음 몸, 나인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약 30조 개입니다. 30조. 하루 평균 약 3,300억 개가 갱신이 돼요. 새롭게 바뀌어요. 초당 380만 개예요.
엄청난 숫자죠. 예를 들어 장상피세포 수명은 한 5일밖에 안 가고요. 잘 알다시피 적혈구 같은 경우는 4달이에요. 120일. 근데 이제 일부 손해 뉴런이나 수정체 이런 것들은 평생 안 바뀌어요. 뇌세포는 자꾸 바뀌면 안 되겠죠. 뇌세포가 바뀌어버리면 계속 기억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이거 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하시는 분들 이게 유명한 주제잖아요. 테세우스 배가 A가 테세우스 배냐 B가 기냐. 그러니까 A는 저 배 중에 널판지 하나가 썩었어요. 그러면 새 널판지로 갈아 끼워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나중에 A는 원래 만들었던 배 목재는 하나도 남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 떼어낸 널판지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배를 하나 조립을 했다고 쳐요. 어느 것이 그러면 테세우스 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몸을 구성했던 세포는 거의 없어요. 지금 내 몸에. 그러면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한 나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자들은 환원주의,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몸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뭐냐면 유기체는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유기체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생물학은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화학은 물리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남자는 60%가 물이고 여자는 55%가 물이거든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순인데요. 저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의 경. 헷갈리네요. 하여튼간 7000제개예요. 동그라미가 27개. 이렇게 많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리에는 저 숫자에 루트를 씌운 것, 루트 n의 규칙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유기체하고 외부 세계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이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으면 어떤 법칙이 성립을 한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아주 많으면 거기에서 다름이 나온대요. 다른 층위가 나오면 새로운 법칙이 나타나고 이걸 창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일반 시스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환원주의로 몸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유기체의 특성은 부분으로 환원되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심장 따로 떼어서 폐 따로 떼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임상의학 보면 내과에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신장내과 따로따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체로서 특성은 부분들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에서 비롯된 거지 이걸 개별 요소로 나누면 전체로서 특성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환원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세균도 저렇게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 더 많아요. 100조 개. 그리고 미생물은 약 1만여 종이 사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지금 나온 개념이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미생물군 유전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우리 인체 내에 있는 100조 개의 미생물과 그 유전체를 총칭하는 개념인데 얘네들이 단순히 우리 몸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세포가 서로 주고받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거의 유사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뇌에 작용을 하게 해서 우리의 기분이라든지 성격, 기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비만인 사람 같은 경우 비만이지 않은 사람과 장내 세균의 구성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 같은 경우 그 세균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도록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한대요. 그 음식을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나이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면역계는 뇌 명령과는 무관하게 움직여요.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면역계는. 그러니까 이걸 여기까지 다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하려면 여기까지도 다 나라고 해야죠. 미국에 실제 이제 오픈 바이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대변은행이에요. 항생제를 많이 쓰면 장내 세균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해 주는 저런 수술을 하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대변을 채취해서 보관하는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2020년에 상호는 골드바이옴이에요. 그 회사가 생겼어요. 이런 면역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어떻게 자기 자신과 다른 유기체를 구별하는가? 장기 이식을 받았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이거잖아요. 가까운 가족끼리 받았다 하더라도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을 해요. 이건 이제 위생 가설과 관련돼 있는데요. 요즘 자라는 애들은 너무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생충에도 안 걸려보고 흙놀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제대로 학습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은 뭐 이렇게 세균에도 감염되어보고 기생충에도 감염되어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성숙한 면역세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냥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공격해 버리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실제 기생충 질환이 준 거랑 자가면역 질환이 는 거랑 시기가 비슷해요. 나는 나일 수만은 없다. 무수한 너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일 뿐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다.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저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산소를 호흡하고 일산화이수소, 물입니다. 물을 마시고 탄화수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죠. 탄수화물은 산소와 결합하면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이고 뭔가를 연소시키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고요.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물을 내보내요.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당을 만들죠. 광합성을 할 때 태양의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태양 에너지는 수소 두 개가 헬륨으로 핵융합할 때 생겨요. 수소는 빅뱅 이후 38년 지났을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주 역사가 다 있는 거죠. 우리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빅뱅이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질문을 누가 네이버 지식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답변이 하나 올라왔어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앉아 있었다. 여러분들 빅뱅을 잘 모르시구나. 있어요. 그걸 알아요? 가수.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달아놨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앉아 있었다. 자, 몸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자인데요. 개인사도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삼각관계도 있었고 굉장히 바람둥이였고 생긴 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저 책을 썼는데 우리가 왓슨과 크릭이라고 DNA를 발견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이 책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그래요. 이 책에서 이분이 나를 뭐라고 저렇게 써놨냐면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 전체가 한 단위를 형성하며 그 단위가 다른 어떤 사람의 단위와도 다르다는 명백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 단위를 나라고 부른다. 나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경험과 기억, 그런 개별 자료들의 집합을 위한 밑바탕의 캔버스에 불과하다. 나라 부르는 것은 사실 그 자료를 모아두기 위한 바탕일 뿐이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이제 이 얘기는 그렇죠. 저기 경험과 기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게 나일까요? 치매에 관련 할머니가 자식도 몰라봐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일까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든가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그 경험과 기억을 담아놓는 그릇이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그 그릇이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밑에 있는 건 불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참고만 하십시오. 얘기하자면 이제 부처님이 말한 나는 저 5가지죠. 저 5가지 덩어리. 색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색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삭신이 아프다는 말은 저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저 2번째 수가 감정이거든요. 나는 오늘 기분이 나쁘다 할 때 나는 저 감정의 주체로서 나죠. 그 다음에 상은 생각하는 나예요. 그 다음에 행은 뭔가를 의도하고 욕망하는 나고요. 그 다음에 식은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나예요. 이 5가지 외에 나는 더 이상 찾아도 없다는 거죠. 자, 얼마 남았을까요? 8시 7분이요. 노화와 죽음인데요. 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신체 기능이 퇴화되는 현상인데 이것과 좀 다르게 노쇠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쇠가 좀 더 듣기에도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노쇠 같은 경우는 신체의 기능이 악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노화에 관한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걸 몇 개 이렇게 다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 빼버리고 이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염색체,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유전체를 전부 유전체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제 전부 다 분석해 내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이제 그걸 했는데 염색체에 의미 없는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염색체 주로 바깥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텔로미어라고 지었어요. 근데 세포들은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이 끝부분인 텔로미어 일부가 복제가 되지 않아서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조금씩 짧아져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한 6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고요. 고양이는 8번, 말은 20번인데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추 맞아요. 한 번 분열할 때 1.5년 또는 2년을 배당하면요. 인간 같은 경우 2년을 잡으면 120살이죠. 1.5를 잡으면 90살이에요. 고양이는 8번이면 1.5를 적용하면 12살이죠. 고양이가 보통 한 그 정도 산다고 그래요. 많이 살면 뭐 14년, 15년까지도 살지만 말도 보통 한 30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얼추 좀 그 길이가 맞는데요. 이건 유전돼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 유전 염색체 저기 바깥쪽 빨갛게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운동화 메고 계신 분이 있는데 운동화 끈이 마지막에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져 있는 부분, 그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텔레머라제라고 해서 이 텔로미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효소인데요. 저 텔로머라제가 없으면 그 가운데 그 부분에서 왼쪽처럼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텔로미어가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이 뭐냐면 염색체를 텔로미어를 하나는 넣고 효모이소프에다 넣고 왼쪽은 안 넣고 넣었는데 텔로미어 유전자가 없는 쪽은 사멸했고 오른쪽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텔로미어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텔로머라제가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저 텔로머라제에 의해서 텔로미어가 계속 만들어지면 온전한 모습의 세포로 계속 분열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멸한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언뜻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텔로머라제를 이용해서 텔로머 길이를 계속 유지하면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암세포가 그렇게 해요. 암세포는 저 텔로머라제가 활성화돼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안전한 텔로머라제를 개발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뇌세포는 자기 세포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뇌세포가 자꾸 새로운 세포가 돼버리면 내 기억이 다 새롭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내가 배웠던 거, 학습했던 거, 자전거 탔던 거 다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인간의 그 오래 살려고 하는 욕망은 끝이 없는데 실제로 이걸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자기 클론을 만들어가지고 복제형 돌리 파튼이라는 그 가수 이름에서 딴 건데요. 난자 세포에서 유전자를 빼내고 그 사람이 체세포를 집어넣어서 이제 세포 분열을 시키면 자기와 똑같은 개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균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내가 심장이 안 좋아지면 내 심장 떼내고 걔한테서 심장 꺼내가지고 이식하고 이런 아이디어예요.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금 금지죠. 안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심장이나 신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기 뇌가 늙은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게 문제이고요. 밑에 건 지금 현재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100 몇 명인가가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딱 내리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혈액을 빼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액을 집어넣어요. 부동액을. 그래서 냉동 상태로 보관해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먼 미래에 해동시키는 기술이 나와서 또 그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학적 기술이 나와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선은 잠깐 얼렸다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 금붕어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고등동물에서는 세포가 얼었다가 다시 해동됐다는 보고가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고기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드셔보시면 원래 상태가 아니죠.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냉동됐다가 해동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다 실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이랑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내고 하고 있고 그 회사는
이제 계속 그 냉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돈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아이들, 뭐 트랜센던스 이런 이 마음의 아이들은 책이고 저건 영어인데요.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나라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라면 굳이 몸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라는 거, 나라는 생각만 계속 유지하면 되잖아요. 저 한스 모라백의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책에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을 실려와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몸이. 그러면 뇌의 정보를 스캔을 해요. 그래서 로봇에다가 그 정보를 이식을 하는 겁니다. 몸은 죽었지만 나라는 생각은 이제 로봇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영화들의 내용은 뭐냐면 이 뇌 정보를 네트워크에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우리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라도 이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인가 봐요. 노화에 대한 과학적 관점은 어떠냐? 노화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란 거예요. 그리고 자연은 우리가 늙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번식을 하기 전에 어떤 병이 많이 생겼다면 이것은 문제가 됐겠죠. 그렇지만 노화는 대개 20대 후반부터 진행이 되는데 대개 그 즈음에서 다 번식 활동을 하죠. 번식이 끝난 다음에 생기는 병이라든지 노화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개체가 죽어도 다음 세대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애 후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예전에 자연 선택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80일 넘는 건 최근의 일이에요. 옛날에는 늙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화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그 아포 콜레스테롤 그 유전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A형이 입실론 2, 입실론 3, 입실론 4가 있는데 이 2는 유익한 거고 3는 보편적인 거고 이제 4가 저렇게 안 좋은 건데 저걸 가지고 있는 비율이 보통 한 7 내지 20%, 4% 정도 돼요. 저 유전자가 이제 있으면 동맥경화증이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제가 최근에 산 책인데요. 이 노화의 종말. 근데 이제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다 동물 실험 단계에서 지금 한 걸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뽑았어요. 혹해서 샀는데 별로였어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보는 잡지거든요. 스캡틱이라는 잡지인데 이제 회의주의자들을 얘기하죠. 근데 원래 스캡틱이란 말은 사리가 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 잡지는 굉장히 회의론적으로 나와 있는 과학적 그 이론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이번 호에 노화에 도전하는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화의 죽음인데요. 정말 죽은 것이 나쁠까요? 나빠요. 제가 이거 처음에 그 죽은 건요. 옛날에 어디선가 읽었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출처를. 저는 사포 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사포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죽음이 좋다면 왜 신들은 죽지 않을까요? 이건 확실하거든요. 이게 삶이 나쁘다면 왜 신들은 살아갈까? 이건 제가 덧붙인 거고요. 근데 이제 불멸의 신이 필멸의 인간을 질투하는 이유도 있죠.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기도 하지 않을까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권태롭고. 그래서 이제
신이 인간을 질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웅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나톨로지를 이제 여러 가지 번역어가 혼재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죽음에다 학을 붙여서 죽음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망학, 사생학, 생사를 거꾸로 이제 해가지고요. 사생학 이렇게 하는데, 어감은 그냥 죽음학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죽음학의 이제 고전이에요. 죽음의 부정이란 책하고 죽음과 죽어감. 왼쪽 책은 인류가 영웅주의를 부추긴다거나 인류 문명사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죽음을 부정하면서 진행되어 왔는가를 이제 좀 까발리는 그런 책이거든요. 심리학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죽음과 죽음학에서 이건 의과대학 다니면 누구나 정신과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부정하고 처음에, 분노하고, 타협, 우울, 마지막에 수용하는 거죠. 근데 수용 후 단계까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삶의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은 중간에서 그냥 더 나가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이 다음부터 조금 방향이 이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인사체험 같은 것들을 다뤄요.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다루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환생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지는 않았고요. 나왔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정모모 교수님이 쓴 책인데 아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제목일 겁니다. 그 책에도 보니까 이번 생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명체는 왜 죽어야 하는가? 우리 지구에 생명체에게 필요한 아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라고 했죠. 원자. 탄소 양이 약 1000억 톤인데 그 중에 5억 톤 정도만 생태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거죠. 아까 그 린 마굴리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죽어서 유해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바로 균류가 사는 지하세계다. 우리 몸의 화학물질이 대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소유물, 부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저걸 우리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근데 우리의 것이 아니다. 모두 지구에 생물권에 귀속되어 있으며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곳으로 거듭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디세이와 나우시카 얘기는 아시죠? 오디세이가 이제 거기 해안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나우시카가 구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둘이 이별할 때 니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디세우스와 나우시카가 이별했을 때처럼 그렇게 삶과 이별해야 한다. 연연해 하기보다는 축복하면서. 이제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연명 기술이 발달해서 돌아가실 분을 계속 질질 끌고 죽음을 연장시키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제가 학생 때 병원 실습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는 절대 나중에 저렇게 중환자실에서 라인을 주렁주렁 달고 죽지 않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노화는 부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예요. 이제 요건 책 내용인데요. 책 제목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 청력, 기억력,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잃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질병과 노화의 공포는 단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니다. 그것은 고립과 소외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저거라는 거죠. 소외감, 고독감, 고립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돈을 더 바라지도 권력을 더 바라지도 않는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그저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 직접 선택을 하고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요.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심신의 능력이 쇠약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면 종종 순수한 의학적 충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순수한 의학적 충동은 무조건 삶을 연장시키겠다는 그런 욕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깊이 개입해서 손보고 고치고 제어하려는 욕구를 참아야 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인간에게 삶이 의미 있는 까닭은 그것이 한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단위라는 느낌을 준다. 아까 슈레딩거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는 자아는 기쁨의 정점이나 비참함의 심연만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인식하려 한다. 그리고 이는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어떻게 죽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스토리, 마지막을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 이게 가장 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지 않는다면 다른 건 그닥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죽기 때문에 가장 이제 두렵고 문제가 되는데 종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위는 기독교 같으면 내세, 다음 천당, 다음 삶. 힌두교 같으면 윤회를 믿죠. 계속 내 몸은 죽지만 내 몸속에 있는 아트마는 또 살아서 다음 생명을 얻어서 또 들어가고. 스님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불교는 윤회가 아니잖아요. 힌두교가 윤회지. 그 다음 유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걸 극복해요. 나는 죽지만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대후손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져요. 유교 같으면. 불교 같은 경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 없다. 그리고 알고 보면 나 아닌 것이 없다. 깨달으면 된다. 좀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죽음은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당연한 것은 우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자는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건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at.